오늘도 제주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한번 걸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도 주제를 좀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네. 원학도, 단어 힌트예요, 오늘? 원학도, 절해고도, 절해고도. 고립무원.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약간 단어만 들어도 약간 외롭고, 무섭고,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나는데, 어쨌든 사람 살 곳은 그런 아니지 느낌 않나.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다 예전에 제주를 부르던 말이었는데 어쩌다가 제주는 이렇게 거칠고 어두운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한 분씩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제주에서 글을 쓰고 민속학 연구를 하는 멸종위기 무허가 인간문화재 한진호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교육박물관 김재형 학예연구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아까 원학도. 이거 그 단어만 들어도 약간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왜 이런 별칭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사전적인 뜻도 보면 워낙 또 멀리 떨어진 악한 섬. 그 오늘날 주제에 비춰보게 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고 멀리 떨어진 변박이니까 옛날에 정치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임금이 다시 부를 때까지 종신형을 보내기 좋은 곳. 뭘까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제주도로 오기 위해선 지금 비행기 타면 뭐 1시간이면 오는데 예전에는 전라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로 오는데 이게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태풍이 불거나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제 목숨을 담보해서 제주도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원학도라 이런 부정적인 이름이 많이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풍경 자체가 뭐 따뜻하고 포근한 이런 봄, 여름 이미지가 아니고 가을, 겨울의 이미지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뭔가 쓸쓸하고 그렇죠. 외롭고 네. 그런 이미지가 나오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무태에서 여기까지 떠밀려 내려온 사람들이 봤을 때 제주는 정말 낯설고 이질적이고 또 혼자 왔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겠죠. 유배 1번지, 오죽하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게 됐을까 싶은데 얼마나 많은 유배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논문 쓸 때는 261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후에 신정원 여기까지 확인을 하니까 300명 이상이 되는데요. 유해라, 배해라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유배라고 하는데 이 유배는 오형제도의 하나인데요. 뭐 태장, 도, 유, 사 이렇게 오형이 있습니다. 태는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하는데 회초리로 때리는 거고 네, 장형은 우리 목관화에도 있잖아요. 본장으로 때리는 형. 도형은 그 죄인이 고향이나 고향 인근에 유배를 가는 거고 이제 유형은 이제 전혀 상관없는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형이고 뭐 사형은 다 알다시피 목숨을 없애는 형벌로 되어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제한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최고의 형이 사형 바로 밑에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 중에 4단계.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유형이나 도형도 일단 매를 맞고 시작을 해요. 일단 장 100대를 맞고 유배지로 보내는 게 원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배인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언제예요? 보통 이제 광해군 시기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분당 정치라고 당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광해군 시기입니다. 이 이전에는 형벌적인 성격으로 제주도에 유배가 많이 있는데요. 광해군 이후부터는 이제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대부분 세력의 가장 높은 사람들은 사형을 처하고요. 그 바로 밑에나 이 세력들은 죽이기에는 좀 그러니까 서남해 쪽으로 그리고 제주도 쪽으로 많이 보내는데 광해군 이후에는 아무래도 청나라가 많이 발달돼서 국방이 방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보내면 언제 청나라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제주도를 딱 보내게 되는 거죠. 제주도는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아, 그럼 제주도가 제일 최악의 유배지였던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배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관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멀기도 하지만 관리들도 많고 그리고 도망갈 데도 없는 제주도를 유형을 집행받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중재인들을 제주도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리적 조건도 그렇고 이게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도 뭐 해남섬, 뭐 하이난이라고 불리는 곳 거기도 그렇고 뭐 프랑스 같은데 왜 나폴레옹 유배지로 유명한 세인트 헬레나 섬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리적으로 고립무원인 곳에 보내는 것이야말로 뭐 사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생명을 차단하는 거죠.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 기간 동안은 뭐 회배가 안 되면 죽는 날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 생명을 끊는다. 생물학적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유배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 중에서도 혹시 제주로 유배 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 그 300여 명이 되는 유배인 중에 이제 유일하게 왕위까지 올랐던 광해군.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졌죠. 지금 사진 나와요. 네. 가운데 계신 분이 추사 김정희. 네, 뭐 저분은 뭐 우리나라의 뭐 예술이면 예술, 학문이면 학문, 조선 후기에 뭐 대단한 사상가로 이제 알려졌던 분이고, 그다음 연암체이커는 이제 우국지사, 홍성원 대원군 탄핵했다가 제주도까지 유배 왔다고도 알려져 있고, 정란주 같은 경우엔 그 천주교가 핍박받던 시절에 그 황사용 백서 사건으로 이제 제주에 유배됐던 사람이고. 그 밖에도 뭐 오현단에 가면 오현을 모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송시열이라고, 우암 송시열이라고 지금 오현에도 배양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유배로 머문 일은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름이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 그쪽에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 지금도 논문이나 연구가 많이 되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북헌 김춘택이라고 있는데 이 집 가문이 상당히 제주 유배와 관련이 많습니다. 혹시 김만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만중? 네. 저는 못 들어봤어요. 사씨 남정기, 구운모,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악명을 높이는 그 두 개 작품의 작가의 조카입니다. 아버지인 김진구도 제주도로 유배가 되고요. 김춘택도 제주도로 유배가 되고 아들인 김덕재도 제주도로 유배 와가지고 거의 유일하게 3대가 제주도로 유배 온 가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유배라는 벌을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흉악범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약간 양심수라고 생각할 법한 분들도 다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연은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만의 신념이 확고하다거나 아니면 주류로부터 배척당했거나 하는 어떤 사유가 가장 많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보통 연자제로 많이 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들이 유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란에 연결돼가지고 반란의 주도자나 관련자들이 제주도로 오는 경우가 있고 예전 드라마에 보시면 예전에 추노 있잖아요. 추노에서 그 계속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3명이 이석철, 이경, 이 3명이 아들 3명이 제주도로 유배 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족과 연결돼서 연자대로 오는 경우도 많고 상소문이 문제돼서 유배를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계정원이라고 그 광해군 시기에 이제 영창대군을 강화도에서 떼어서 불 떼어서 죽이잖아요. 이 정황을 처벌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상소문을 올렸던데 재미있는 거는 이 정원이 대북입니다. 이 대북이 뭐냐면은 광해군이 왕위에 올리기 위해 가지고 지지했던 세력. 그리고 소북은 이제 영창대군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세력인데 정원 같은 경우는 대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억울한 이유로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한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최종 이야기는 왕이 결정을 합니다. 왕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왕 중심으로 기록이 남아져 있다 보니까 억울한 면은
잘 표현이 되지를 않는 편이죠. 그런 게 저희들 같이 글 쓰는 사람들한테 이제 상상력의 공간으로 확보되는 거예요. 네. 흔히 우리가 방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겹방자를 써서 증명한다 이건데 제주에 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고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작가적 상상력으로 사용되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반 정도로 억울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영모 같은 거라 뭐 사극에 나오는 단골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삼족을 멸하라 뭐 구족을 멸하라 했을 때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다수 노비가 되거나 유배를 가거나 그랬겠죠. 그러면 제주로 오는 경우가 태반이었을 때니까. 찾아내 찾아 건석까지 모조리 끌고 와서 삼족을 멸하도록 하라. 혹시 작가님이 쓰신 뭐 유배인 인물이 있을까요? 좀 궁금한데.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해군의 일대기를 그린 오페라 극본을 써서 공연도 직접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작업했던 게 추사 김정희하고 이제 정원 조정철 예, 두 사람 정도에서 제가 한 3분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조정철 같은 경우에 그분은 이제 정조 시해 사건에 뭐 연루돼가지고 그 사람도 억울하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또 홍윤회란 여인과 애틋한 사랑을 나누다가 다시 해배돼서 돌아가고 복권돼서 마지막에 또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제주에 다시 오게 되는 그런 과정 겪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조정철보단 제주 사람, 제주 여성 홍윤회에 집중했고 김정희 같은 경우엔 워낙 다양한 족적을 남긴 분 아닙니까? 뭐 세안돈이 뭐 추사첸이 이런 문장가로 많이 알려져 예술적인 면모로도 알려져 있지만 전 그걸 주목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차 문화에 해남 그 대흥사에서 계시면서 오랫동안 그 차 문화를 집대성한 뭐 그런 쪽에 집중했죠. 근데 저는 작가는 아니지만 유배 스토리 중에 네. 유배길 그러니까 예. 한양에서 제주로 오는 이 스토리를 풀어내면 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유배로 올 때 뭐 삼천리 뭐 유배를 내라 제주로 직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삼천리 유배를 한다면 삼천리를 걸어야 된대요. 막 뱅뱅 도는 거야. 경기도 갔다 경상도 갔다 전라도 갔다 다시 충청도 갔다가 제주로 오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도 보고 가는 데마다 관원들과 접촉해야 되고 뭐 인수인계를 받겠죠. 관원들 같은 아니 날씨도 변화무쌍 했을 거고.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유배객이 뭐 여행을 가는 건 아니고 일종의 고행과 비슷할 건데 이분들이 맞닥뜨리는 산천이며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게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한양에서 제주까지 어떻게 이동을 했어요? 작가님이 말씀한 얘기가 맞는데 이게 곡행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지 않고 돌아서 온다고. 세종실로 나주목 제주목 대정년 지리지에 따르면 영암이나 해남 그다음에 강진을 통해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보통 한양에서 이제 전라도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 보면 소달구지에 오는 게 아니고 말이나 아니면 걸어서 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장을 맞는다고 했잖아요. 엉덩이가 시뻘게 멍들고 피물이 막 돼 있는데 그런 말을 거의 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주도로 오는데 여기서가 관건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걸릴지. 뱃길을 말씀하시는 예. 배 타고 순풍이 불며 김정희는 정말 순탄하게 왔더라고요. 하루 운이 만에 좋았네요. 네, 상당히 운이 좋은.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전라도에서 기다렸다가 제주도로 오는 경우도 있고 날씨가 풀려야 오니까. 출발지는 같은데 기착지는 다르고 네. 또 최종 도착지도 제주 안에서는 다를 수가 있나요? 그죠. 이제 바람에 따라 가지고 오는데 보통은 화북포나 조천포구를 이용해서 많이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조류가 그렇게 흐른데요. 조천 쪽으로 많이 가게. 조천은 또 육지하고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래하기가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 청주 들렸다가 강진으로 갔다가 고흥으로 가라 막 이런 지역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유배 관리를 이군부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군부 내에서 루트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온 걸로 하는데 유배 마음대로는 정할 수가 없죠. 그럼 올 때 누구랑 같이 오고 밥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의군부 도사를 하고 오고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하고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인들, 그러니까 노비들을 데리고 와서 유배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명을 다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가다가 얘는 제주 유배로 끝내면 안 되겠다. 중간에 사약을 내려라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 사람은 그런 큰 죄가 아니다. 죄를 좀 줄여야 된다 하면은 뭐 중간에 내륙이나 아니면 서해에 있는 섬에 그냥 유배를 보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로 유배되는 중간에 자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송시열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는 경우에 사약을 받아가지고 사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윤선도 같은 분이 제주도로 그 유배지가 결정되는데 오다가 보길도가 좋다고 거기 머물러 살면서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어부사시사니 뭐니 이런 시조도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이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나요? 본인이 선택은 할 수가 없고요. 아마 정부에서가 죄를 감해가지고 보길도에 머물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퀴즈 하나 낼까요? 좋아요. 유배인들이 제주도로 오면 가장 먼저 들려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가장 먼저 들려야 되는 곳이요? 네. 일단은 들려야 되는 곳? 제가 만약에 유배를 왔다고 하면 힘이 들 때 누군가를 찾게 되잖아요. 신을 찾는다던가 하늘이시여 이 무너져가는 나를 붙들어 주소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막 고사를 지내듯 뭐 물을 떠놓고 일단 기도를 좀 올릴 것 같은데 뭔가 당으로 가든지 제가 제주도에 이제 입도를 하였으니까 저를 잘 받아주소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죄인으로 온 게 아니고 여기 뭐 발령받아 와가지고 내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유배를 왔다면 우리가 조천포구에는 연북정이라고 있잖아요. 그 연북정에서 한양을 바라보면서 딱 임금님한테 저 제주도 왔어요. 빨리 다시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기도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워낙지기도 하고. 안 되나 보다. 어쨌든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네. 누구의 관리를 일단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법무부 교정본부, 예. 육지의 포도청 같은 제주로 따지면은 목관아 가서 인계를 하고 신고를 해서 너 어디 여기서 지내라 이렇게 목사가 정해줄 것 같긴 한데. 예, 정답입니다. 아까 두 분이서 조용히 이야기하시던데 이거 다 가르쳐준 거죠? 전혀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주 목관하러 갑니다. 목관하 가가지고 목사한테 신고를 하고 이제 목사는 이 유배인이 어디에서 지내야 될지 적거지를 정하는데 이 적거지의 주인을 보수주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역 향리나 아니면 그 지역에 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인으로 정해가지고 배소로 이렇게 가는데 원칙으로는 매일매일 목사한테 보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요. 매일? 예. 보수주인이? 아니요. 유배인이. 유배인이. 그 유배인은 성 안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유배지를 정하는데 지금도 대부분 유배인 터를 보시면 다 성 안에 유배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감시하기 편한 곳. 와, 이거 대정 현성 안에 있잖아요. 네네네. 추사 적거지도 그런 것처럼 광해군도 지금 그 동문시장 인근의 성내에 맞아. 예, 자리했었고. 제주 유배사하면 광해 군이 떠오르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어쨌든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유배인이 됐을까요? 광해군은 조선 15대 왕인데요. 선조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정비인 이은왕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후비 공빈김 씨. 서자였잖아요. 네, 공빈김 씨 밑에서 태어났는데 보통은 세자를 10세 전후로 해가지고 세자를 책봉을 합니다. 근데 적장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었죠, 선조는. 근데 그때 때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선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싶이 하루빨리 명나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세자가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사람이 광해군밖에 없었어요. 또 때마치 이인왕후가 이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망을 하니까 중전이 없어지게 된 거죠. 선조는 또 이때다 해가지고 중전을 새로 간택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임목왕후입니다. 선조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창대군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자는 광해군으로 되어 있는데
대군이 태어나니까 광해군을 계속 세자로 둬야 된다. 아니다. 적장자가 태어났으니까 영창대군을 이제 세자로 책봉을 해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선조가 승하할 때는 영창대군이 너무 어렸어요. 3살 정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되죠. 근데 왕이 되니까 이제 반대 세력들을 이제 제거해야죠. 반란에 엮이기도 하고 각종 죄를 뒤집어 써서 소북을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광해군이 폐해가 되는 게 이제 임목대비를 폐위하는 폐모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인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심각한 죄가 아닌가 하는데 유학에 있어서는 충보다 효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어머니인 대비를 폐위하는 경우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죄여가지고 인조반정의 명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가 왕이 오르고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네, 그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은 쫓겨났는데 유배를 떠난 강화도에서 또 한 번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폐위가 된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때 폐세자 질과 폐세자 빈 그리고 폐비 윤씨도 함께 강화도로 유배됐는데요. 강화도 유배는 광해군에게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강화도 서문 쪽에 유배된 폐세자와 폐세자 빈. 전하, 부디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가소서. 소첩이 저와 가시는 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빈궁. 내 꼭 성공해서 빈궁을 데리러 오리다. 유배된 지 2달여 폐세자는 강화도를 탈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저하, 지금 밖에 아무도 없사옵니다. 지금이옵니다. 유배지 울타리 담 밑에 구멍을 파고 빠져나가려는 순간 로체코! 거기 누구냐? 끌어내라. 아니, 폐세자가 아니시옵니까? 유배지를 떠나면 안 되는 거 모르시옵니까? 보아하니 이곳을 탈출하려 했던 것 같은데. 여봐라, 저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거라. 예. 결국 탈출에 실패하고 관리들에게 잡히고만 폐세자. 탈출 당시 폐세자가 들고 있었던 보따리 속에는 뇌물로 쓸 은덩이와 옷, 그리고 황해도 감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한 게 분명하구나.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거라. 예. 나무 위에서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본 폐세자 비는 충격으로 나무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폐세자는 유배지를 탈출함과 동시에 자신을 옹호했던 황해도 감사와 모의의 반정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거죠. 결국 폐세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인목대비와 반정 세력이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폐세자의 자결 소식을 들은 폐세자 빈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남편 뒤를 따라가고 맙니다. 아들 내외의 자결 소식을 들은 부인 윤씨마저 세상을 뜨고 난 후 혼자 남은 광해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세자, 빈궁. 강화도에서 가족 3명을 그냥 동시에 잃은 거네요.
그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또 컸을까요? 그럼 광해군이 제주로 온 건 언제예요? 1634년에 조정에서는 강화도가 한양이랑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멀리 보내야 한다라고 이제 건의가 있었는데 인조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강화도는 아니고 옆에 교동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인근에 보냅니다. 그러다가 1637년에 어등포, 횡원리에 있는 어등포를 통해 가지고 광해군이 오는데요. 연려시기술이나 다른 기록에 따르면 눈을 가리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광해군이 제주도로 온 거를 제주도민이나 아니면 주변 마을에 알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제주로 이제 유배를 온다고 했을 때 어쨌든 임금이었던 광해가 오는 거니까 제주에서도 되게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뭐. 오자마자 어두운 밤에 오기도 하고 광해군 적거지가 지금 중앙로 버스 정류장 뒤쪽에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 거기 담을 크게 쌓았어요. 담을 크게 쌓아가지고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제주도민들은 여기 높은 사람은 도민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도 이제 관리들은 알아야죠. 임직계를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막 이제 난리.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 광해는 선왕이잖아요. 폐위됐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요시찰 대상으로 지켜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광해를 따라온 나인들도 이제 한 2명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나인들 중에도 광해를 이제 끈떨어진 년이라고 막 홀대하고 반말하고 자기가 섬겼던 왕인데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광해는 그러니까 위리안치 응영을 아주 혹독하게 당했다고 봐야죠. 아니 그래도 왕인데 뭔가 편의를 봐줬을 것 같은데 이제 제주도민들은 모르게 하고 그냥 관리들은 그 뒤에서 아유 이거 좀 하나 더 드세요, 이거 좋은 거 좀 건강한 거 좀 하나 드세요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관리 출신이거나 왕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주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정현이나 정의현감은 아주 급수가 낮은 관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해도. 그러니까 유배인들도 멀리는 가지 못하고 어디 나가게 되기는 현감이나 목사한테 보고는 하죠. 위리안치 형이라는 게 굉장한 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추사 적거지 가면 그걸 재현해 놨잖아요. 탱자나무 울타리하고 가시덤불로 이렇게 네.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안치형이라고 많이 하기도 하고 천극 안치하라 아니면 그냥 위리안치 하라, 안치하라 이렇게 하는데 탱자나무나 유자나무나 해가지고 가시 덩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배인을 관리하라는 뜻인데 근데 그게 대부분 형식적이에요. 이게 위리안치된 유배인이기 때문에 왕래를 하지 마라라는 의미가 강했지 실질적으로는 김정희도 제주 대정연 사람들한테 글도 많이 써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찾아와가지고 글을 배우는 제자들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것 치고는 광해군한테 되게 혹독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주 목사가 제주도에서는 왕일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눈치를 인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주도로 오기 전에 왕한테 보고를 하는데 왕이 지시사항을 전달을 했겠죠. 뭐 지금의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부하 직원들한테 임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것처럼 광해군 제주도 유배 시절도 왕이 잘 대해줘라 했으면 잘 대해줬을 거고 더 강하게 제재하라 했으면 아마 제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작품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혹시 작품, 이 광해를 주제로 한 작품의 이름은 뭐예요? 제목? 광해 빛이 바다로 가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그 존호 자체가 빛광자의 바다 해자여서 이분이 생전에 왕으로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빛의 바다 이런 곳에 가가지고 자신이 바라는 세상, 바라는 정치를 다시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죠, 제목에. 그 오페라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네, 플래시백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서 그 유배 생활을 이제 버티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광해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제주까지 오게 되는 과정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타임슬립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했지요. 제주의 환경은 사실 확연히 육지와는 다르잖아요. 가난하고 척박하고.
이런 낯선 섬에서 양반 계급 이상의 신분들은 진짜 쉽게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주도 자체 기와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관사 역시 초가 지붕이었고요. 제주 풍토기를 봤을 때 항상 제주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제주도가 겨울에도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벌레들이 죽는데 제주도는 죽지 않으니까 이거리 제주도가 그래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따뜻한데. 한편으로 유배인 심정이라는 건 빨리 여기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불만이지. 다 불만인 거지. 사람이고 자연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제우스 사람들은 날콩잎을 먹는다. 이것도 부정적으로 얘기해. 그거 얼마나 맛있는 먹었는데? 날콩잎을 먹긴 먹었나 봐요. 맥주에 안 찍어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불평불만인 거야. 먹는 거는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 제주 풍토기에 따르면 가장 괴로운 게 조밥이라고 합니다. 왜요? 제주도는 농사가 안 되니까 쌀이 쌀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저거 그냥 사사사사 부드럽고 그냥 요즘이야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네. 조밥은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자, 이렇게 양반들이 제주 와서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 하물며 왕은 어땠을까요? 이 제주 유배 생활, 광해의 제주 유배 생활이 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거지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침으로써 외부와 엄격하게 격리시킨 위리안치형. 임금이었지만 광해군은 가장 가혹한 형태의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제주에 유배 온 광해군은 그야말로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한낱 나인의 조롱과 수모에도 말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위를 잃은 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지만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 이 가시덤불독에 갇혀있단 말이오. 근데 너무 옛날 임금한테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덩달아 귀향을 온 거잖아. 이러한 상황은 연려실 기술 제23권에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배인 광해군 곁에는 그를 가엽게 여기고 호의를 베푼 인물들도 있었는데요.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시방 목사가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전하, 소인이옵니다. 나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는 것을 보니 오늘 새로운 제주 목사는 나에게 은덕을 받은 자인 모양이로구먼. 아닐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속단을 하느냐? 잘 생각해 보시옵소서. 지난날 마마의 재위 시절에 은덕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자 마마를 더 모질게 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는 있구나. 아마도 지금의 제주 목사는 옳은 가문에서 바로 배운 반듯한 사람이라고 사료되옵니다. 비록 임금으로서는 실수를 했으나 한나라의 왕자여 10여 년 동안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던 분이다. 그러니 매시는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알겠느냐? 이에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왕인 인조 역시 광해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요. 광해군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약을 보냈다고 기록에는 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봐라, 방문을 열어라. 예. 전하께서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더냐? 소인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직접 열어보시죠. 새로 부임해 내려가는 제주 목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그것을 하사하심과 동시에 각별히 모시라는 학교가 따로 있으셨습니다. 전하!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 연려실 기술에 남아 있는 내용이고요. 정말 인조한테도 많은 일이 있었죠. 병자호란도 있었고 계속해서 분당 정치를 하면서 진짜 정치인들과 계속 같이 국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정심이 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심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시방 목사라든지 심여 목사도 어쨌든 많이 도와줬고 그 왕명을 따른 거겠죠. 인조의 명을.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되죠. 인조도 막상 와게 돼 보니까 광해가 거쳤을 고난과 번민과 자기도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만인지상의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인가. 더욱이 병자호란 거치면서 그 뭐 우리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최악의 치욕도 맛봤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외에 제주의 유배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더 있을까요? 없다고 보시는 게. 광해군에 대해서는? 네. 아까 저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들이랑 왕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유배인과도 왕래가 없었으면 그걸 남길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기록이나 행적이 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작품에서는 어떻게 그려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광해군이 이제 처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무래도 힘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랬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밖에 나가서 제주의 동정을 살폈을 때 그 구중궁궐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름을 받던 사람이 정작 백성들의 삶을 보지 못했고 가장 살기 어려운 곳 천양의 땅 제주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상당히 반성도 하고 회한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면들을 광해군에서는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제주 왔을 때 딱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감귤이나 전복 진상하는 모습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충분히 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수라상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참혹하게 얻어지는 거고, 더욱이 그 시기에 전복 따는 해녀들이 잠수들 같은 경우에 공노비였거든요. 제가 알기로 노비였던 걸로 아는데 얼마나 가혹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인생을 반성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만큼 비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세니까. 본인은 제주의 유배 생활을 한 4년 4개월 했는데 유배가 풀리길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시간은 광해군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주에 유배 온 지 4년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하께서 성하셨사옵니다. 어찌된 일이냐? 전하께서 성하셨습니다. 무엇이?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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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1년 7월 1일 광해군은 67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15년이란 재위 기간보다 더 긴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한 비운의 임금 광해군. 전하께 없선 남기신 말씀은 없더냐? 예,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다만 무엇이더냐? 공빈마마 묘 발치에 묻어달라고. 마마. 친모인 공빈 김씨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 광해군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죽자 제주 목사 이시방은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광해군의 시신이 상할 것을 염려해 직접 염합니다. 그 후 7월 27일 관덕정에서 대제를 지낸 후 한양으로 향하지만 날씨 탓에 미뤄지다 8월 18일에야 비로소 제주 땅을 떠나게 되는데요. 광해군의 부음을 들은 인조는 예조 참의를 보내는 등 광해군에 대한 예를 갖춥니다. 차라리 신발을 벗어버리듯 인간 세상을 벗어나 팔을 내저으며 멀리 떠나 바닷가에서나 살며 여생을 마치고 싶노라. 아까 마지막 장면에서 이 흐르는 이 독백이 광해의 목소리인 거죠? 예. 뭐 신발을 뭐, 벗어버리듯 뭐 인간살을 뭐 예. 벗어서 바다로 뭐 흐르고 싶다? 뭐 마치고 저도 그 싶다. 오페라에서 그 대목을 따다가 거기다가 살을 더 붙여서 그 광해군의 그 뭐 아리아 같은 노래를 하나 가사를 썼었는데 자신의 대를 이어서 자기를 몰아내는 왕이 잘했으면 좋은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겪고 이런 걸 자기는 어쩌지 못하고 인생살이가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차라리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었더라면 다 체념하는 어쩌면 뭐 오히려 한꺼풀 벗어버린 경지 허탈해진 심경 해탈의 경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이시방 목사라 심해 목사와 이렇게 대화도 하지 하고 않았을까요? 했나요? 원래는 위리안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자들은 그 관리는 지금도 되겠죠. 교도소 가면은 교도관들하고 교도관들 얘기하니까. 얘기한 그건 것처럼 되니까. 목사는 얘기하는데 아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광해군이 승하하니까 그때는 또 전혀 달라지는 게 이제 광해군이 죽으니까 제주 목사는 이제 인조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짧으면 거의 3주고 길면 한 달 이상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체가 부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일단 상을 치릅니다. 기본적으로 상을 치르고 나중에 광해군의 유언대로 이제 공빈 김씨가 있는 남양주로 시신을 옮겨서 거기에 매장을 하는데요. 아마 광해군이 왔다는 거는 제주도민들도 다 알고 관리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내색을 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폐위된 왕이기도 하고 인조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재미있는 게 광해군이 숨을 거두니까 왕실에다가 그 전가를 보냈을 까니까 시방이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염도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왕의 장래에 준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어요. 이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이죠. 근데 이 시방은 사실은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반정의 주역 이귀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광해군을 저시세로 만든 사람인데 아들은 그렇게 왕의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줬고 이건 보면 이젠 더 이상 자신의 정적으로서 광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씨의 비정함도 맛볼 수 있고 그 원정도 느낄 수 있는 게 광해군의 죽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유배 역사라든지 유배 문화도 제주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니까 이걸 더 찾고 당연히. 알리고 또 갖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좀 그런 점에서 이제 제주 유배 문화를 엄연한 역사고 이 또한 역사 콘텐츠가 됐든 뭐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계속 더 알려나가고 여러 가지 콘텐츠로 개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 제주 사람의 입장, 그 유배객을 맞이해야 되는 제주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서 제주 사람들은 귀양다리 유배객을 되게 멸칭으로 불렀고 그들이 여기에서 낳은 자식들을 귀양다리 새끼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 다 고루 다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보게 되면 되게 중앙정치, 남성 중심 정치적 시선을 봐가지고 역사책에 이름이 딱 오를 만한 사람, 송시열, 뭐 광해 이런 것만 바라보는데
그들을 만났을 제주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배 문화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확대시켜서 보는 쪽으로 앞으로 일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 유배인들의 사유들을 보면 이제 조선의 역사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태종이 왕권을 강화를 위해 이제 중전민 씨의 형제들을 다 죽이잖아요. 사화 때도 제주도로 유배인 오는 인물들도 있고, 뭐 황국이나 붕당 정치나 세도 정치나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제주 유배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를 이해할 때 제주 유배를 같이 섞으면 제주도의 학생들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교육청에서는 제주 정체성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조선시대에 살았는지, 그리고 유배인들은 어떻게 제주도 생활을 했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교육에 학생들한테 이거를 접목시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망치고 싶었던 조선시대 유배 1번지였는데 지금은 누구나 떠나오고 싶어하는 섬이 됐습니다. 이런 역사의 반전이 우리가 또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진실 씨는 어땠어요? 저도 공감해요. 뭔가 사연이 많은 제주. 그래서 또 제주가 그래서 반전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반전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으로 유배의 역사를 풀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